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 무더위에 시달리면서 온열 질환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9배나 많다고 하네요. 2011년 집계 이후에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잠시 후 행정안전부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는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상황 등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7월 12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양정원 씨. 네, 지금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동해바다 쪽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 중심으로 어려운데요. 먼저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13km 구간, 또 동산 요금소부터 동홍천까지 14km 구간 막혔다가 이후 내촌 중심으로도 차 간격 다시 한번 좁아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먼저 짧게 주춤하는데 이후로는 덕평과 이천 부근에서 막힌 뒤 강원권 진입한 후로는 원주와 새마을 지나기가 가장 힘겹고요. 52번 광주 원주선은 원주 방향의 정체가 초월터널과 동곤지암 중심에서만 길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정체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이고요. 풍세 요금소부터 차량터널까지 8km 구간 답답하게 통과하고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천안 분기점부터 11km 구간 답답합니다. 수도권을 순환하는 100번 고속도로는 경기 서쪽에서 송내를 앞두고 양방향 힘겹고요. 동쪽에서 구리 방향으로는 서하남, 반대 판교 방향으로는 강일 일대 차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구온난화로 앞으로 여름은 더더욱 더워질 거다, 이런 예상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바로 금년도 7월 초순부터 지금 폭염, 열대야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 핫이슈 핫피플 오늘 첫 번째 만나뵐 분, 이 행정안전부의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이십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오병권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강원도 영동이나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기준으로는요, 특보구역이 전체적으로 183개 구역인데요. 이 중에서 156개 구역,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한 85% 정도 특보가 발령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폭염 경보가 113개 구역, 그다음에 주의보가 43개 구역 이렇게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마가 좀 세력이 약하고 일찍 북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좀 폭염이 빨리 확대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폭염 경보 주의보 말고 재난 위기 경보가 또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 그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폭염 관련되는 대국민 특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33도씨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그때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경보는 이제 그 체감온도가 35도씨 이상 이틀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재난 대응 차원에서 위기경보 관리할 때는 폭염특보의 구역이라든지 범위, 강도, 또 예상되는 위험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관심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대응 단계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가 관심, 주의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경계 단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부터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경계 단계 유지하면서 관계부처 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상황 대응하고 현장 작동성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경계, 관심 이런 그 단계별로 대응 조치의 차원이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황 관리하는
하는 인력이라든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치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점점 수준을 높여가면서 국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제일 걱정이 온열 질환자 발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벌써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배나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 온열 질환자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깥에서 일하다가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좀 안 하실 수 없나요? 예, 뭐 야외 활동을 아무래도 자제해 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뭐 폭염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폭염 대책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득이하게 밖에서 일할 때는 뭐 그래도 뭐 최소한 뭐 2시간 일하고 쉬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준칙이 다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야외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업주에게 그 보건 조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뭐 냉방이라든지 통풍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말씀 주신 작업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휴식을 부여한다든지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제 오늘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2시간을 일하시게 되면 20분을 휴식하시는 것이 이제 의무화 강제가 되겠습니다.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법령은 개정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개정이 아직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서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꼭 이걸 지켜야죠. 네, 그렇습니다. 안 지키면 사업주 처벌합니까? 네, 뭐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그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폭염이 더울 거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는 좀 장기적으로 어떤 대비책들을 그동안 좀 강구해 오셨어요? 예, 그동안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이슈들 특히 기후 재난과 관련돼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관련되는 이제 R&D 투자도 하고 또 인프라 확충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폭염 관련해서는 뭐 폭염 인프라를 보강한다든지 무더위 쉼터를 확대한다든지 또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뭐 생활 지원서라든지 인력을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후 변화 시대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고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지금 냉방을 많이 하니까 전기가 걱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뭐 저 그때 그 스페인이 그랬던가요? 블랙아웃 났었잖아요. 그런 일 우리는 없습니까?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전력 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 운영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냉방비 관련해 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죠? 그 지금 일단 뭐 에어컨 사용 이럴 때 전기요금 부담이 있으실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냉방비 부담 안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은 이제 누진제를 적용을 네. 하고 있는데 이런 누진되는 구간을 여름철에 한해서는 좀 완화해서 조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적은 요금이 부과되는 구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 무상으로 연탄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그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이 생활 필수품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해서요 에어컨을 신규 설치한다든지 또 교체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금년 추진 상황이 한 18,000가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에어컨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플러스해서 뭐 기초수급자나 해서 전기요금을 할인해 드린다든지 또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전기나 도시가스 등 구입 비용을 좀 바우처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뭐 18,000가구 언급하셨지만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뉴스에 에어컨이 없어서 이 뭐 바깥보다 더 더운 쪽방촌 보도가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네. 거기 에어컨 좀 달아드리면 안 됩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그런데 아직 있습니다.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또 살펴보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 집중호우, 태풍 이런 게 문제잖아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7월 8일에도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에도 집중호우가 내려서 시우량 68mm 이상 내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방재기상 시스템이라든지 또 하천 수위 정보 시스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적극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게 되면 중앙과 지방 또 상황실과 현장이 동시에 모니터링도 하고 사전 통제라든지 또 필요시에는 대피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께서 그 빗물 바지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정비를 해서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없도록 말씀 주셔가지고요. 환경부하고 행안부가 해서 전국에 한 410만 개 정도 되는데 집중 점검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빗물 바지 정비와 관련해서 재난특별교부세도 300억을 6월 19일 날 긴급 교부해가지고 지방 현장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내리는 비의 양상이 아주 국소 지역으로 아주 좁은 지역의 집중호우가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내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정부에서도 평균 강수량이 뭐 몇 프로가 더 올 경우를 대비해서 뭐 이런 거 하지만 그 기준을 높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 과거에 저희가 이제 방제 성능 목표라고 준비했던 뭐 몇 년 빈도, 뭐 30년 빈도, 50년 빈도, 뭐 100년 빈도 이런 그 강수량 예측이 있는데요.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강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 성능 목표 자체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예측하는 시스템 자체도 지금 뭐 침수 흔적도나 뭐 홍수 예측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더 정교하게 예측하고 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예상치보다 한 150%가 온다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침수 위험이나 또 제방 같은 경우 제방이 뭐 물이 넘칠 위험이나 이런 것이 있는 지역들을 감안해 보면 기존에는 뭐 괜찮아라고 했던 게 150% 잡으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늘려가지고 여기에 어떤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방제 성능 목표도 높이 잡고 그거에 맞는 투자를 통해 가지고 침수라든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조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당장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다음 주에도 또 비 온다고 그러고 네. 또 요새는 이제 가을 장마도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몇 군데가 뭐 위험 지역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발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저희가 사업도 추진하고 계속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에 산불 엄청난 피해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지금 산사태 위험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대비가 됐나요? 예, 지난 봄에 산불 피해 지역은 그 토양 구조 자체가 좀 변화하게 되고 약화됩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주택 배후라든지 이런 비탈면에 저희가 위험 수목 제거 작업은 다 완료를 했고요. 예. 돌망태로 옹벽 쌓는다든지 또 뭐 식생 마대를 쌓는다든지 또 방수포를 설치하든지 이런 응급 복구 사업은 491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게 되면 인접 마을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재민들이 임시 조립 주택에 계시거든요. 그 이제 어려움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주민 대피 지원단을 한 1,500분 정도 편성을 해서 유사시에는 대피도 시키시고 또 관련되는 행동 요령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실장 요즘이 제일 바쁘실 때죠. 예, 많이 바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하게 여름철 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예, 저희가 정부에서 뭐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폭염 관련해서요. 대통령님께서 그 지시 말씀 계셔가지고 폭염 취약계층 또 축산농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350억 어제 특별 교부세도 지원을 했고요. 특히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그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무더위 쉼터를 또 점검하라는 말씀도 주셔가지고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노력, 폭염 시간대에는 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또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그런 노력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풍수에 그렇죠. 관련해서는 뭐 하천변이라든지 지하 공간 이런 데가 참 위험합니다. 이런 데는 가급적 접근 안 하시고 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서 안전을 지키실 수 있게 해주신다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예. 여름을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도 볕이 무척 뜨거운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36도, 대전, 광주 34도, 대구와 부산 31도, 강릉 30도, 제주 29도 등으로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남 북서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10에서 곳에 따라 80mm 이상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라도와 경남 지역에도 5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의 하늘도 내일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과 대구 35도, 강릉 32도 등으로 동쪽 지역도 다시 33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날이 더워서 운전하기가 더 힘드실 텐데요. 막히는 길에서 특히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강변북로 일산 쪽이고요. 한남대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성수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방 쪽의 최대 정체 시간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쪽으로 이어지는 길들 살펴드릴게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산 요금소에서 동홍천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내천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경기권을 지나기는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지금은 주로 강원권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주 분기점에서 새마을 쪽으로 긴 구간 밀려가고 있습니다. 동둔내 부근에서 지체고요. 면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오늘 두 번째 만나뵐 분은 각종 외교안보 현안 점검하기 위해서 국립외교원장 역임하셨죠.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초대했습니다. 김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정부 초반부 이 외교 기조 뭐 잘 잡히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6개월, 7개월 부재였지 않습니까? 외교 거의 부재였다면 보건, 뭐 안정화 이런 데 기점을 좀 두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G7 한미 나토, 관세부터 심각하고 있고. 예, 관세부터 그다음에 전성절까지 그러니까 실용으로 가고 싶어도 뭔가 국내외적으로 당기는 힘이 편안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 중에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이다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현안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데 네네. 뭐 25% 매긴다고 했다가 7월 8일까지 유예했다가 25% 그냥 하겠다고 서한을 보내고 그러나 8월 1일까지는 또 협상하자. 이런 거죠. 예,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짚어봐야 예. 되는데 일단 오늘도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어요. 저도 이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트럼프의 세계관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적대국이 미국을 괴롭힌 것보다 우방국과 동맹국들이 미국을 훨씬 더 괴롭혔다. 그런 인식을 이용해 먹었다. 예. 그러니 이 관세는 사실상 지금까지 동맹국 우방국들이 미국을 이용해 먹은 데 대한 정산 그다음에 이제는 공짜가 아니라 입장료를 내라. 이게 관세고요. 예. 안보에서는 분담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트럼프 이제 또 거래 또 뭐 달인이라고 하는 면이 나오는데 적대국들은 오히려 트럼프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우방국이나 동맹국은 미국에 그만큼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변하면 이들은 취약합니다. 미국은. 우리만 보더라도 미국이 공세에 우리가 사실 별로 지렛대가 많지 않거든요.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지난번에 시작할 때의 데자뷰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를 두 나라를 딱 꼭 짚었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입니다. 전부 다 제가 깜짝 놀랐죠. 물론 중국은 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들 나라에게 본때를 보여주므로써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효과인데 맞아요. 이번에도 꼭 한국하고 일본을 딱 맞아요. 짚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 속내를 뒤집어 보면 57개국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3나라밖에 협상을 못했습니다. 타결된 건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중국, 그다음에 이제 영국, 그다음 베트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미국이 5개를 우선 대상국으로 뭐 인도라든지 호주라든지 한국, 일본 했는데 영국만 또 됐고요.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개 국가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최후 통첩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트럼프가 물러난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유예해 주는 유예해 거죠.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말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관세 막 전쟁을 선포했을 때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흔들렸지만 예, 대체로 예. 안정적이었습니다. 적응한 거예요. 적응한 것이기도 하고 이거는 트럼프가 뒤로 물러섰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제 그 관세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의 대미 투자, 네. 미국 물품 뭘 사겠다라는 구매, 네. 또 안보 문제 네. 이것까지를 다 묶어서 패키지 딜을 하자라고 우리가 지금 그 제안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제안한 것 같아요. 저도 속내는 100%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나 저는 그 심정은 이해하나 트럼프한테 패키지들은 위험하다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 패키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게 묘안이다 우리에게 좋게 한다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좀 올려주고 관세를 좀 내린다. 이거잖아요. 같이 하면 어떤 건 올려주고 어떤 건 우리한테 피해가 큰 내려준다. 그다음 그 대신에 뭔가 무기를 사준다. 국방비를 올려준다. 이런 건데요. 뭐 시베리아 가스관에 투자한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트럼프는 방식이 이쪽에 양보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쪽에 양보를 오히려 봐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한쪽에서 우리가 양보하면 네. 다른 것도 더 근데 양보해라. 걸린 거죠. 그게 오히려 트럼프의 전략에 걸려서 그다음에 더 세게 하는. 그럼 우린 경향이- 패키지들이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사실 지금 이걸 먼저 국민들이 기대 수준이라 그럴까요? 예상 수준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이 트럼프의 공세에 견딜 나라는 거의 없다고 일단 그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텨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리한 협상을 끊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과도한 기대다. 네. 버텨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25%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5% 중에 10%는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붙습니다. 이걸 예. 보편 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주력 상품인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반도체는 아직 아닙니다만 품목 관세가 이미 25%가 있어요. 그거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미 자동차 수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15% 정도인데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는 게 대체로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뭔가 트럼프하고 해서 한 15%를 없앤다. 이런 정도의 기대를 하는 것은 과도한 기대고요. 네. 정부도 그런 기대 때문에 아마 좀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트럼프한테 안 통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어찌 보면 다른 나라들하고도 협상이 타결 안 됐다는 얘기는 네. 우리도 더 시간을 끌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버티는 것 중에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다른 점은 대부분 나라하고 이미 다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좀 급해지지만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내부에 이제 진영 싸움이나 여야 싸움이 자꾸 이게 지금의 원인인과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세계의 빌런은 네. 누가 봐도 트럼프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질서를 흔드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왜 전화 통화 넣냐, 왜 정상회담 못하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등 뒤에 이런 국민 여론을 업고 있는 정부로서는 급해지죠.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패키지 딜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히려 급하다 보니 예. 그래도 우리 김 의원 생각하시기에는 시간을 조금 더 끌어도 됩니다. 나쁠 거 없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물론 또 트럼프 자신이 다 바꿨지만 베센트가 한 몇 주 전에 9월 달 노동절입니다. 9월 초가 미국에 월요일 첫 번째 월요일이 거기에까지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월가에서는 57개를 다 끝내려면 1년 걸린다. 예.
그리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트럼프는 앞에 이렇게 때려놓고 보편 관세 10%랑 상품 관세 정도로만 만족한다면 윈윈이다. 왜냐? 이미 전 세계가 10% 정도는 충격을 흡수할 준비가 돼 있다. 예. 그리고 미국은 그 10%를 통해 가지고 1년에 4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와에 관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게다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같은 얘기는 아직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꺼내지도 않았어요. 아, 우리가 미리 꺼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협상에서는 안 꺼냈지만 여기저기서 말은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협상 아젠다에 사실 우리가 포함 안 시키는 게 저는 글쎄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뭘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네. 우리가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저는 모르지만 추정컨대 이 부담금에 이쪽을 더하면서 관세를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 근데 트럼프가 그게 먹히느냐의 문제잖아요. 우리 김 의원은 아무튼 정부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라라고 지금 조언을 하신 거고. 예, 예. 요 며칠 사이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갑자기 부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이건 저는 향후에 지금은 당장 관세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 우리 청취자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예. 겁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온 건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미국의 생각은 한국이 이 정도로 커졌는데 이 주한미군이라는 아까운 자산을 대북 억지에만 사용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 이거를 역할 변경을 해서 동북아 전체를 예. 커버하겠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왜 문제가 되냐면 동북아 전체를 커버한다는 말은 중국, 그렇죠. 러시아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미국과 함께 아무리 주한미군을 움직이더라도 여기에 기지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예. 중국과 어디서 충돌을 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자동으로 개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얽혀 있는 게 바로 전자권입니다. 전자권은 첫째 미국이 제일 먼저 이걸 불러왔을 때는 부시 때는 돈 드니까 가져가라. 미국이 힘들다. 이제 한국이 충분히 역량이 있다. 시작했는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권의 문제고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전시작전권도 예, 없느냐는 질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나눠집니다. 트럼프는 다 가져가랍니다. 마치 유럽의 방위는 유럽으로 하라는 것처럼. 그런데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전자권을 가져가되 한반도만 커버를 하고 네. 주한미군은 전체를 커버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키고 주한미군은 동북아를 지키겠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미국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협상장에 오면 이렇게 된 겁니다. 분담금도 내라. 국방비도 올려라. 전자권은 가져가라. 전자권은 우리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오히려 우리한테 해주는 것처럼.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대미 협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매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한미군 그 규모, 주한미군 배치 그 지역의 전환 예. 다 연관되어 다 있는 연관이 거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지 않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대북 억지는 주한미군이 주로 육군 중심이겠죠. 아무래도 보병 중심인데. 예, 근데 일본은 이 전체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해공군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진짜로 지역군을 바꾸려면 주한미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브런슨 신임 그 미군 사령관이 예. 연합사 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항공모함 발언한 거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군의 한국을 심지어는 북방의 대륙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항공모함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한테 매우 심각한 우리 미래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따지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왜 그렇게 전자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미국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서도 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여당에서 뭐냐면 이제 여당이죠. 여당에서 이제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잘못된 거라고 지금 대변인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당 차원 정부라기보다는 당 차원에서 오히려 지원 사기 해줘야죠. 공격을 해야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자, 뭐 미국과의 관계는 그렇고 조금 아까 언급하셨는데 중국 전승절에 지금 초대받았잖아요.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전제 조건에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7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예. 8월이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면 예. 이게 두 개가
순조롭게 된다면 9월에 전성절 가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가 최악이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때의 실패를 얘기하는데요. 박근혜 때는 오히려 실패라기보다는 갔다 와서 중국 가는 걸 결정을 했는데 국내 비판과 미국 비판이 들어오면서 이걸 스스로 의미를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드로 연결되면서 한중 관계가 망가진 건데요. 사드가 결정타였죠. 결정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다가 이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비판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전성절은 다른 대참 지난번 나토처럼 예. 그런 안이 부상하는 건데 아직 완전히 결정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아무튼 전제가 그러면 7월에 한일 정상회담, 8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된다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일본의 지금 자세로 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한미 정상회담이 뭐 이 관세 협상 등등과 맞물려서 좀 미뤄지면 네. 그럼 전성절에 가면 안 됩니까? 뭐 저는 조금 부담이 더 정치적 부담이 커지겠죠. 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린 가야 된다는 그 전제 중에 하나가 에이펙의 시진핑의 초청이지 않습니까? 예. 11년간 안 왔거든요. 근데 이 에이펙 문제는 계속 그다음에 중국도 좀 딜레마가 뭐냐면 내년에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올 필요가 있죠. 올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두 개를 이렇게 묶는 겁니다. 어떻게 묶느냐? 우리가 전성절을 가는 것을 하면서 시진핑 보고 오는 것을 와라. 약속을 확정을 받는 거고. 그렇죠. 이게 안 될 때는 또 두 개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뭐냐하면 전성절 그러니까 에이펙에 시진핑이 오고 12월에 방중을 약속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을 달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A안과 B안을 연결시키면 이게 타협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는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외교를 포기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악화시키기보다는 정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기대를 너무 많이 줬다가 아까 제가 기대 관리란 말을 했는데 중국도 기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갔다가 정부 바뀌거나 나중에 미국의 반대에 이재명 정부가 꺾여서 결국 처음에 기대가 접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에이펙에 올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을 때 반대를 했고 거의 반 약속을 했었거든요. 자, 한중 관계 이제 그런 또 조언을 주셨고 지금 북한 러시아 뭐 오늘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무기의 포탄의 한 40%가 북한제라고 그러고 북한 병력을 한 3만 명 더 보낸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러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우리 또 무기는 또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갔단 말이에요. 우회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윤석열 전 정권은 거의 파병 지금 무기 지원을 불법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파병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하신 걸 보면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전투 지원 장비 등 17개 종류의 군사 장비를 지원했다. 303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불용 자원을 그러니까 못 쓰게 된 거를 주거나 그다음에 대여 같은 것들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없는 장비 2007년까지 채워된 최신 장비들을 주고요. 그다음에 밑에다가 면제 조항을 줘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납하지 않을 때 반납하지 않아도 됐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설령 주고 싶더라도 이런 거는 의회 동의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까 말한 완전 불용 처리된 무기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군사 장비. 근데 이건 최신 장비입니다. 그거는 의회 동의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걸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련된 것과 유엔이 인정한 것만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리는 동맹 관계도 아니고 유엔 인정 국가도 아닙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유엔이 결의를 하면 그때는 할 수 있죠.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동의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없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윤석열 정부는 그냥 했다. 그것도 국방부 전결 사항인데 안보실이 주도해가지고. 근데 국방부에서 계속 저한테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덤태기를 쓸 것 같으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실토를 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까? 처벌 대상이 되죠. 불법 거래이고요. 이거는 배임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안보실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가를 밝혀야 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건 내란 특검 외환 할 겁니다. 아마. 내란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이거는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예. 지금 이제 한노 관계인데요. 이것 역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노 관계를 완전히 파탄날 생각이 러시아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는 계속 러시아를 적대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제 뒷배가 필요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북한에게 이걸 대주는 게 미국으로부터의 이 빌미가 되기까 봐 이걸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러시아는 전 세계에 고립되면서 몇 나라 되지 않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게 북한이죠. 북한이고 예. 사실 러시아가 북한 군대가 절박하게 이기기 위해서 필요했다기보다는 소모전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총알바지가 되고 총알바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게 이제 가슴 아픈 거고 그다음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포탄 역시 수준이 북한이죠. 남북이에요 또. 예, 그러니까 예. 우리 무기가 가서 지금 부딪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히려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게 제동하기 위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면에서 전쟁이 한창인데 네. 우리가 러시아와 관계를 계속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겁니다. 공개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의 제재를 풀란데 지금 제재 중입니다. 뭐 항공 그 라인을 다시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적어도 왜냐하면 그 중에도 러시아 차관들이 와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 것도 윤석열 당에서 필요 없다고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브리핑 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큰 기업들만 얘기하지만 그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에 수백 개의 기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항에 빠졌지만 이 전쟁은 끝나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외교 단계를 단절하는 걸 조금씩 복구하는 게 필요하다. 물 밑에서라도. 네, 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연해주 지역, 극동 지역이 예. 러시아가 가장 저개발돼 있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일본한테 손을 내밀었더니만 실패했고요. 한국한테 손을 내밀었더니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북한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공장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급망을 수많은 플랜트를 세워서 북한 인력을 하긴 이미 낮은 선봉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대규모로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 전쟁이 끝나면 그 부분은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러시아로 하여금 빚지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혜택을 받으려는 거고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첨단 무기라기보다는 네. 북한이 이 살기 위한 일종의 그 전략적 협력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그래서 돼지고기하고 밀가루가 대량으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예 제재 무시하니까. 예. 그러니까 대북 제재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긴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포탄을 받고 그러면서 무슨 네. 첨단 군사 기술뿐 아니라 이런저런 지원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이 위성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인데 그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떠내려온 배를 타고 오셨던 분들 북한한테 이분들 돌려보낼 테니 전화 좀 받아라. 근데 전화도 안 받았다는데 예. 이번에 돌려보낸 거 보면 전화를 받은 거죠. 야, 이게 두 채널인데요. 전화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저도 내막을 100%를 모릅니다만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유엔사를 통해서 연락 간 거에 대해서는 거절한 것 같고요. 예. 초기에 녹화한 거를.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전담 문제, 확성기 문제를 하면서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받고서는 안 예. 되는 일이죠. 예. 다시 이제 관리는 유엔사가 하고 있지만 적어도 통신이 됐기 때문에 받았겠죠. 그러니까요. 예, 좌표도 전해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치를 서로 뭐 이 자체가 문호가 열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네. 변화의 조짐. 변화의 조짐 연락이 되고 있다. 모든 게 끊겼는데 연락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데
또 미국의 트럼프도 손을 내미는데 하고 있는데 북한이 문제는 북한이에요. 2019년에 그 트라우마에 가까운 뒤통수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북한의 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보다 핵 전력이 강화됐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면서 어떤 유인 조건을 줘서 끌어내느냐가 숙제인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한 보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거의 뭔가 접촉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기지를 생각하면 만약에 트럼프가 두드리는 건 확실해요. 계속 두드려 왔는데 북한이 조금 더 대답을 적어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반응을 했다면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한 10배는 자랑했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아직은 묵묵부답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반응이 네. 없다. 적어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좀 되고 나서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비공개로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뭘 줄 수 있는지를 사실 결국 비밀 특사를 보내는 방식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을 미국이 직접 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성공을 거둔 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란이 뭐 사실상 굴복을 해버린 맞습니다. 거고 그러나 아직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안 끝난 상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안 끝난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로서도 북한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일종의 메뚜기 뛰듯이 요거 참 잘 되면 막 하다가 이게 러시아가 안 되니까 중동으로 옮겨갔다가 안 되니까 또 아프리카로 옮겨가서 하나 성사시켰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뭐였죠? 그게 콩고입니까? 콩고하고 후티 옛날에 후티 문제. 후티 반군. 그거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 화해를 시켰죠. 오랜 한 30년 된 후티 반군과 그거를 이제 콩고 민주 이쪽을 형사시켜서 그때 인터뷰하면서 이거 정도로는 노벨상 못 받겠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직도 그 말은 노벨상에 대한 게 있죠. 그래서 계속 뛰면서 뭔가 자기를 평화를 이뤄내려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북한을 놓고는 할 겁니다. 그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단기간에 뭔가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야 되고 어차피 장기전이라면 뭐 우리로서도 뭐 좀 그 서두를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긴장 완화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확성기 중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전이 일어나는 게 확실하고 트럼프가 대답은 안 해도 저렇게 계속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셨으니까 네.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 해야죠?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8월 달은 좀 빠르지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일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선제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과도한 징벌이었다면 대체로 집행유예나 그거보다 훨씬 단기간에 다른 형평성에 보면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12월 달 나가셨으니까 8개월 사신 거거든요. 근데 형기의 반은 아직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해주는 건 민주당 정부가 사실 해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이 지나서 해주면 이제 남은 게 12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남은 게 모범수들이 보통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판단 기다려봅시다. 종교계 탄원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다려봅시다. 각종 외교 현안 짚어봤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수남 하청일의 즐거운 여름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올게요.